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치료제 종류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만큼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고원지대에서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난 데다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겹쳐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온 탓에 세계 곳곳에서 눈이 아닌 겨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마을이 고립되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국내 로봇 업체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코드를 자신이 개발했다고 속이고 자문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시지와 햄 등의 보존제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질산 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독감과 백일해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질병당국이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 종류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 합동대책회의 결과 지난 11월 말에 이어 이번 주에 항바이러스제 125만 6천 명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절반 이상이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만큼 항생제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20일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독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1.6배 증가해서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은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지난달 말 288명까지 증가했다가 222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백일해 환자의 경우 26명으로 2, 3주 동안 정체 양상입니다.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지만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해 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 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와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질산 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4에서 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18일 밤 11시 59분쯤 간수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인접한 칭하이성 사망자 등을 합쳐 19일 오전 기준 11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상자는 확인된 숫자만 579명이지만 구조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간수성에서만 주택과 건물 4,782채가 무너지고 수도와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세계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한겨울 폭우로 7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 흐르고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춤을 춥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허리가 부러져 누웠고 바람은 문 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우가 북상하면서 북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인구 많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에 항공기도 수백 편 발이 묶였습니다. 한겨울 보스턴 기온이 15도를 넘는 이상 고온에 눈 아닌 비가 내리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도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시간 동안 6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공항이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4,000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I could not tell you I've seen it this bad before here. No, I don't think so.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i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강물 범람으로 악어가 주택가 근처까지 밀려와 악어 잡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호수 둑이 터져 도로로 끊임없이 물이 밀려듭니다. 이달 초 폭우로 1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4개 지역 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인도기상청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란 주유소의 70%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일으켜 운영을 멈췄습니다. 네, 누군가의 사이버 공격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과 연계한 해킹 단체가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불 꺼진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가동되는 주유기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بوم بنزین نداره. الان بنزینمون تموم شده مجبور شدیم دیگه زمینگیر شدیم دیگه. هیچ جا نمیتونیم. کارامون هم خوابیده. 이란 전체 주유소 3만 3천여 곳 가운데 70%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란 당국은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유소 대란의 배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دشمن صهیونیستی آمریکا چون در جبهه‌های دیگه ضربه خوردن می‌خواستن از این طریق مردم رو دچار چالش و زحمت کنن. 실제로 이스라엘과 연계한 프레데터리 스페로란 해킹 단체가 이번 공격의 배후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전역의 석유 펌프 시스템을 공격했다며 이란과 대리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혀 또 다른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1년에도 연료 배분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해서 주유소를 마비시켰으며 지난해 철강 회사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사막화로 변하는 지역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막화를 만드는 원인은 가뭄이라고 합니다. 올해 11월 유엔에서는 사막화를 만드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앞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엔에서 올해 사막화 방지 협약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2023년이죠. 올해 11월 30일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가뭄 데이터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보여준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 이브라임 티아우는
언론의 관심을 끄는 다른 재난과 달리 가뭄은 아주 조용히 발생을 하며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즉각적인 대중적,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러한 소리 없는 황폐는 방치 악순환을 영소시키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고립된 채 그 짐을 짊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좋은 토지 관리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환경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람이라든가 지역 사회 및 국가가 부를 창출을 하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 충분한 식량이라든가 깨끗한 물 및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네. 협약의 197개 당사국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전한 정책과 과학에 기반한 우수한 토지 관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통합 및 가속화해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을 해주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막화는 일단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가진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막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사막기후라고 부르는 곳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건조 지역을 말하죠. 사막은 현재 지구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고요. 광범위의 2도에 걸쳐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화는 기후가 사막처럼 황폐해져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브리테니카는 지구 육지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5,400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이 건조지대이며 이 지역들이 사막화 위협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또 유엔 환경계획은 사막화가 3,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2045년까지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기후난민이 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치 경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막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 원인인 기온 상승과 가뭄이 있고요. 인위적 원인으로는 과도한 방목이라든가 경작, 또 관계, 산림 벌채, 환경 오염 등이 결합을 하면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데요.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의 사막화는 산림 파괴가 가장 큰 원인에 비해서 아프리카, 호주는 과다한 목축이 사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잉 경작이 사막화를 불러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열대우림이 산불이나 가뭄 등으로 황폐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불튼 영국 엑스터 대학 컴퓨터공학과 연구원팀은 2022년 보고서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복원력이 사라지면서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남미 지역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스텝 기후라든가 사막화 지역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온 상승과 인위적 방목이나 경작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막화로 인한 피해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또 식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토양 침식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사막화가 진행되면 토양 내에 염류가 많아지면서 땅이 황폐해지고 이것은 농작물 감산으로 이어지면서 식량난을 가져옵니다. 식량 감산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는 기아가 발생하게 되고요. 사막화로 인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한 사람은 기후인 난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 산림이 사라지게 되면 기후가 변합니다. 지표면의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증가를 하면서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럼 차가워진 지표면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건조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네. 결국 토양의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막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 사막화가 유력한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사힐 지역, 남유럽 지역, 미국과 중남미 국가가 가장 유력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사막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후 변화 중 하나가 가뭄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을까요? 올해 12월에 이제 두바이에서 열렸던 그 28차 당사국 총회 거기서 이제 가뭄 보건력 연합과의 고위급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중국의 경우 이번 세기 안에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가뭄에 직면할 인구가 15에서 20%가 될 것이며 세기 말까지 중국의 가뭄 강도가 증가할 확률은 80%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프리카 뿔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 식량 불안정을 겪는 인구가 2,300만 명이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가뭄은
78년 만에 가장 강한 가뭄이었고 유럽의 2022년 정도의 가뭄은 500년 만에 닥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3도 상승할 경우 예상보다 1억 7천만 명이 더 많이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일 1.5도 상승해서 막는다면 5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죠. 지난 50년 동안 가뭄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손실이 700억 달러였고요. 2023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지난 5년 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1988년에서 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확량으로 2023년 아르헨티나의 GDP의 약 3%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수억 명이 가뭄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를 좀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농업 부분에서 토양이 염분화되는 것을 막게 하는 방법을 좀 실용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바람이라든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한 증발이라든가 물로 인한 침식을 막는 토양 덮개 농작물을 좀 심어주고요. 농작물은 계속 하나의 작물만 심지 말고 돌아가면서 심는 것이 좋고요. 또 목축의 경우에도 방목적을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2023년 12월에 두바이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가뭄 회복력 동맹에 총 34개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 토지 복원,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및 자연 친화적 농업 관행을 글로벌 가뭄 복원력 구축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뭄에 강한 작물, 효율적인 관계 방법, 경쟁을 정기적으로 쉬거나 기타 토양 보존 관행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농업 기술을 채택하자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물 관리는 전 세계 가뭄 복원력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이라든가 보존 조치 및 물 효율적인 기술 홍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재난 대비 및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전 세계 가뭄 복원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는 지구의 경계와 모든 형태의 생명체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정말 전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는 가뭄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들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 사막화가 기후 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무분별한 벌목, 토지 개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푸르른 대지를 좀 오랫동안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이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 14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주 기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 기둥은 변형을 막기 위해 띠철근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지하 1층 주 기둥을 철근 탐지 GPR 장비로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GPR은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인데 띠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됩니다. 띠철근이 설치돼야 할 지점은 동그라미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선으로 표시해 봤더니 이 주기둥은 띠철근 중 절반이 누락됐습니다. 다른 주기둥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띠철근, 후프라고 불리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모두 12개인데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졌나 직접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12개 중에 6개, 5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5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할 띠철근이 30cm 간격으로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 318개의 기둥 가운데 시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것이 7개입니다.
균열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내력차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같은 나중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안전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리 안전을 못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안전을 담보할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저희에게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해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상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었고, 정부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또 터져나온 만큼 이제는 대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폐섬유를 보관하는 서울 시내 한 집화장입니다. 이른 새벽 트럭 한 대가 물건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의 한 소각장. 경기도 특사경이 소각장 앞에 쌓인 폐섬유를 적발했습니다. 폐섬유를 재활용해 고형 연료를 만들겠다고 신고해놓고 소각업체에 그대로 넘긴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업체. 이게 언제부터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바로 2000. 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모두 12차례에 걸쳐 폐섬유 110톤을 소각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밭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검게 변색된 흙이 3, 4m 깊이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은 351톤. 의류 폐수 처리 원인을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농지 두 곳에 불법 매립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돈이 없어서.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자신을 흉기 위협한 직장 동료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서랍 안에서 빨간색 커터칼을 꺼내든 남성. 상대방 멱살을 잡은 채 위협합니다. 지난 1월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업무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저의 멱살을 잡고 칼을 이제 뽑은 상황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 배 향한 부분을 해서 들이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일로 흉기를 꺼내든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8일 법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의 대응. 병원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1개월의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복직한 두 사람. 근무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병원 측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사건 후 1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근무조 분리 조치도 더는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통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최대한 일단은 분리 조치를 시켜주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근무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파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무조를 분리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겹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뿐이었고 가해자 B씨가 내년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 A씨와 함께 근무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흉기 위협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근무하는 피해자. 병원의 소극적인 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젊은이 12명이 파티를 벌이다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멕시코 연방정부는 과나후아토주 살바티에라의 숙박 연회시설 파티장에 괴한이 침입해 마구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17살에서 35살 사이 남녀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은 다쳤습니다. 파티장에 50여 명이 있었는데 괴한 6명이 중앙 테라스로 몰래 들어와 참석자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나후아토주는 멕시코에서 강력 사건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에 2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납니다. 네, 만화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에 한국 만화 엄마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제51회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 공식 경쟁 부문에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후보작에 선정됐습니다. 엄마들은 50대 여성의 연애와 노동, 고민을 다룬 만화로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겪는 부조리함, 중년 남녀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받아 2015년 국내에 출간된 이 만화는 2021년 만화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합의상 최고 국제 도서 부문 수상작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는 프랑스 서남부 소도시 앙굴렘에서 열리는 유럽 최고의 만화 행사로 내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수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역사를 담은 기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아리랑 기록 영상을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영상에는 아리랑의 정의와 어원, 노래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역사 기록, 음반, 지역별 유형으로 구분한 8대 주요 악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 보존회 등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기록 영상 제작은 국가무형유산 전승 공동체 종목 중 최초의 기록화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5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개봉을 앞둔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가 미국 극장에서도 상영됩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이 오는 22일 미국에서 개봉되고 다음 달 4일 호주와 뉴질랜드 극장에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배급사 웰고 USA 관계자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해전 3부작 서사의 마지막 장을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노량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6년 후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왜군을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김윤식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교황청은 12월 18일자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거행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교회가 성소수자를 더 환영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동성결합 축복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등의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일단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축복의 정의를 확장해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도 많아 이번 결정은 가톨릭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머릿속으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루는 일들이 점차 쌓이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루는 행동을 꾸물거린다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네, 오늘은 할 일을 미루는 이유와 마음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나 새해 목표로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울 텐데 그걸 또 미루게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는 왜 할 일을 미루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무언가를 미룰 때 미루는 나를 보면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죠.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네. 그런데 또 어느새 그 내일에 내가 또 성큼 와 있고 그럴 땐 내일의 나에게 미루기도 하는 또 민망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매일의 할 일뿐만이 아니에요. 살면서 미뤄뒀던 일 한두 개쯤은 모두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왜 미루고 있었는지 미루는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미루면 사실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나를 마주하는 일이 생각보다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미루는 일이 반복될 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의지박약인가?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역시 내가 게으르구나.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개념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괜찮지 않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뤄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 이를테면 주말인데 미뤘던 방 청소나 해볼까?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가 100만 뷰를 넘기기도 하고요. 네. 또 할 일을 미루는 당신이 꼭 봐야 할 영상도 100만 뷰를 훌쩍 넘깁니다. 게으름을 해결하고 무기력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동기부여 영상 늘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미뤄둔 일은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날 해야 할 일이 참 많으니까요. 예컨대 치과 진료나 뭐 베란다 정리, 뭐 방 청소부터 여행을 미루기도 하고요. 또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걸 챙길 수는 없기에 미뤄둔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미뤄둔 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정상이고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번아웃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예, 누구나 뭐 미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일이 밀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더 괴로운 것 같거든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루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네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미루는데 하기 싫은 마음으로 일을 미루는 행동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학술 용어로는 이렇게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지연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또 꾸물거림이라는 귀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최근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꾸물거림을 시간관리의 실패로 진단하고 효과적인 시간관리 전략, 이를테면 모바일 시간관리 앱이나 다이어리 등을 자신에게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림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꾸물거림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연구자들이 이 꾸물거림을 게으른 성격 탓으로 진단하고 게으른 성격을 질타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일단 제안하고요. 꾸물거림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그 감정적인 교착 상태로 인한 행동적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물거리는 성격이 아니라 꾸물거리는 상황이 있다는 건데요. 이건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긴 할 건데 지금 하기는 싫다와 같은 마음 상태인 거죠. 네. 감정적 교착 상태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야 하는데 아직 하기 싫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항상 싸우는 느낌인데요. 자, 꾸물거림의 유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다양한데요. 일단 꾸물거림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설명을 제공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왜 하긴 할 건데 지금 하기 싫은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꾸물거림 행동이 나에게 왜 생겨났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꾸물거림에 기저에 있는 감정의 교착 상태, 즉 하고 싶기도 한데 하기 싫기도 한 이 양가 감정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에 3가지 유형을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 저자들이 쓴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3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꾸물거림의 발달이 되는 3가지 개인 특성. 첫 번째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서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은 이 유형에 해당되고요. 완벽주의 유형은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3번째 유형은 자극추구 유형이에요.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는데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3가지 개인 특성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에 나의 패턴과 비슷한 유형이 있으시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또 3가지 모두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유형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형별로 대처법이 다를까요? 네, 오늘 나와 비슷한 유형을 찾으셨다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시도는 아니더라도 네.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간단한 팁이라고 보시면 바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현실적 낙관주의 유형이라면 이런 생각을 주로 해요.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막연히 괜찮을 것 같은데 낙관하기보다는 이 일의 진행 단계를 프로세스별로 좀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즉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알람을 여러 개 세워놓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할 때는 최종 결과물이 쉽게 나올 거라고 속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일의 규모를 타당하게 평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딱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 유형인데요. 네.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뭔가 때가 되면 다 될 해낼 것 수 있을 같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2번째 완벽주의 유형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했는데 엉망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꾸물거림이 나타나는데요. 완벽주의로 인한 꾸물거림은 또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버전 0에서 다 건너뛰고 버전 1로 완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아예 착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일단은 버전 0.7을 만들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버전 0.8을 만들고 이것을 다듬어서 0.9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1.0으로 나아가자고 접근하면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 자구추구 유형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밌으면 나도 안 밀었지.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재미랑 의미를 크게 추구하는 분들이 크게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재밌는데 유지가 어렵고 마무리가 어렵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일에는 아무리 내가 끌리고 재미있어도 싫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서 취하겠다면 세상에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재밌는 일이라면 재미없는 부분을 견뎌내야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재미없는 부분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없다면 그 일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 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은 일 자체가 내가 지속하거나 완결할 만큼 매력이 없다면 내가 꾸물거린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게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요. 자, 새해 앞두고 저도 이제 슬슬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혜진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G망에서) 통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새로운 5G 소형 기지국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사용자에게 중대역과 고대역 두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연결해 5G 통신의 전송 속도를 높이고 기지국 부하까지 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지국에서 신호를 내려받는 통로와 단말기에서 신호를 올려보내는 통로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기술 등을 결합한 결과 5G 소형 기지국 기준 세계 최고 속도인 업링크 800Mbps와 다운링크 3GBps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변 빛을 흡수해 전기를 만들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빛을 흡수해 전기를 만드는 요기 태양광 전지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요기 광 검출기를 결합해서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요기물 기반 광전자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기 반도체 측의 구조를 바꿔서 광전 효율을 32%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기존 실리콘 소자보다도 명암비가 높은 선명한 화면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휴대용 해시계 원구 일형의 작동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3D 스캔과 엑스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일부 장치가 유실되고 고장나 있었던 원구 일형을 복원하고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구 일형이 기존 해시계와 달리 관측 지점에 따라 수평을 맞춰주고 북극 고도를 조정한 다음 영침 그림자가 긴 홈에 들어가게 맞춘 뒤 영침 끝이 지시하는 시각을 읽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할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8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 선박 상용화를 위해서 암모니아와 소 등 무탄소 연료 내연기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제,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평소 햄과 소시지를 자주 드시는 분은 짐짓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준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햄이나 소시지 또 어묵을 드시기 전에 뜨거운 물로 살짝 데치면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